새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방문, 국회에서 시정연설까지 마쳤습니다. 분위기도 조금 화기애애했던 걸로 보이고요. 박수도 나왔고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시정연설에서 했던 내용도 중요하겠죠. 연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연설이라는 게 결국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목적에 충실했던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이제 취임사를 발표했을 때 그때 자유를 35번 외쳤는데 그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전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 취임사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이런 일종의 방향성을 느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취임사였어요. 전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반지성주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대립적인 정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정연설을 보면서 굉장히 말도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또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명징했고요. 그리고 국내외 대내외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위기를 좀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도 드러났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고 의회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협치나 소통의 의지를 대통령이 표현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연설 그 자체로 봤을 때에는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교수님. 나쁘지 않고 잘 하셨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내용이야 뭐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좀 그 시정연설 하기 전에 국회의장과 이제 환담이 있어요. 각 여야 대표들도 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늦게 왔는데 늦게 오면은 보통 그냥 목례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박홍근 들어오는데 가서 악수하고 박홍근 의원도 상당히 예를 표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또한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은 보통 시정연설을 하려고 할 때 국회 본회의장 안에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앞쪽에 있는 분들만 악수하고 다시 가운데 쪽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소속해 있는 정당의 뭐 통로 쪽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뭐 민주당 의석, 정의당 의석까지 한 바퀴 쭉 다 돌면서 의원들과 악수를 다 하신 모습을 잘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소통하려는 형식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참 잘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용적으로 봐도 국회랑 민주당의 마음을 좀 얻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을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좀 함께 고민해보자. 지향하는 가치는 다르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손잡아야 된다. 경제 안보 상황 엄중하다. 국회 도움 절실하다. 국회 도움 절실한 건 결국엔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대통령께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 이런 거 잘 얘기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정연설에서 협력이 5번 나왔다. 그리고 초당적 협력이란 구체적인 어휘도 3번이나 나왔다.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을 확실히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장 교수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초당적 협력 3번이나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통합, 소통, 협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냥 본인이 얘기하셨듯이 그 통합, 협치야. 이거 계속 정치해 나가면서 하는 일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차원에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모든 걸 같이 하겠다라든지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 보면 민주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그런 시정연설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제라는 단어를 한 10번 얘기하셨고요. 예. 위기라는 단어를 9번, 그 다음에 안정 8번, 개혁 7번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은 당선되고 나서 한 달 보름 있다가 시정연설 하셨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일자리라는 단어였어요. 47번. 그리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34번이었어요. 그때랑은 지금 상당히 다른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와 청년을 얼마나 챙겼는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단어를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해서 10번, 9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곧 지나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는데 경제 챙겼습니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뭐 안정됐습니까?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연설에서 한 말씀, 그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말씀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결국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곧 의회주의다, 이런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두 분 얘기 다 종합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거대 야당에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호소한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 대한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금 개혁이 뭔지, 교육 개혁이 뭔지, 노동 개혁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연설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회적 고통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상을 얘기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게 더 주목받아서 시정연설을 한 게 오히려 더 큰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논란이나 이런 쪽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염두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뭐 이번 시정연설이 취임사보다 훨씬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초당적 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협력을 사용했을 때 문장이, 그러니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서 언급을 한 것이지, 그건 일방적으로 이거는 야당이,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일방적이잖아요. 아까 소통, 통합 이런 이제 메시지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취임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통합이나 소통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거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회주의 원칙 뭐 다 중요한데요. 대통령이 먼저 권력을 사실 갖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즉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님도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꾸준히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먼저 야당에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지금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부분은 아직 뭐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인사 문제 한번 봐보세요. 야당에 먼저 손 내밀고 있는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 명 굉장히 많은 의혹에 휩싸였다가 스스로 자진 사퇴한 거 말고 지금 인사들 도덕적으로 정말 청렴합니까? 나머지 장관들 다 임명 강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정호영 후보자 역시 지금 자진 사퇴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한동훈 후보자,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후보자 자체가 자격이 없다기보다는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검수 완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검사 수사관 완전 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윤재순 총무비서관뿐만 아니라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총무비서관을. 그리고 의전비서관은 부속실장은 강의규 전 검사죠. 다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등 해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 차관 자리에 줄줄이 다 검찰 출신들, 검사 수사관 출신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가히 검찰 공화국이 된다고 하는 우려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사 다 강행하고 있잖아요. 윤재순 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이 휩싸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옮기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술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성적인 농담을 했으면 검찰 내부에서 별명이 음담패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지금도 역시 민주당이 비난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계속 비판받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나는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 인사할 때 능력주의 우선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능력주의가 우선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능력주의가 없어요. 다 아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왜 비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한독수 후보자 문제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도와달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도와줄
환경과 조건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 특히 인사 문제에서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은 듭니다. 다른 인물들은 차치하더라도 특히 용산 집무실과 관련 대통령실과 관련 인사 중에서 검찰 쪽 라인들이 유난히 많은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예전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때나 검찰총장 때 함께 일을 했거나 보좌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가 딱 보니까 한 8군데에 청와대 요직을 장악했더라고요. 그분들이 맘만 먹으면요, 이너서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7인방, 8인방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국정이 그들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거고,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하죠. 그런 분을 총무비서관으로 두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분이 과거에 행해왔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의 다른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해도 징계를 못 하잖아요. 아니, 우리 총무비서관이 옛날에 그랬는데도 승진해가지고 총무비서관 됐잖아요. 왜 저한테만 징계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청와대 내에 예를 들면은 성의식,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잖아요. 예. 그거를 주도해가지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지금까지 반성이나 사과나 사죄의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비서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탁현민 비서관 그렇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얘기하고 잘못된 행동했는데도 비서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윤재순 비서관 임명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것은 내로남불이고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되는 이 과거에 자신들이 비판했던 정당성조차 상실하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그럴 거야. 이래서는 안 되고요. 당신들이 그랬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야 국민들이 박수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뭐 깊더라도 윤재순 비서관 스스로 대통령께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두고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은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오늘 여야 지도부와 함께 원래는 만찬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민주당 쪽에서 거절을 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진실 공방이 있습니다. 한쪽은 연락을 했다, 한쪽은 연락을 못 받았다. 먼저 언론에 터뜨렸다. 글쎄요, 이게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연락한 쪽은 뭐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홍구 원내대표한테 계속 전화도 하고 뭐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박홍구 원내대표 쪽에서는 나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연락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써 피했던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한 것인지 정확치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간에 소통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연락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언론에 우리 이렇게 연락했어 먼저 얘기하는 것도 좀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락을 해서 진짜 정식 루트를 밟아서 정말 접촉을 하고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좀 무산됐다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외부로 얘기한다거나 이것도 좀 저는 결례라고 생각해요. 내일이라도 만나면 되죠, 사실은. 만나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공식적인 제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한테 우리 김치찌개나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아닌데 야당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좀 적극적 제안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사 문제를 먼저 풀고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추경 문제 야당이 협조해줘서 뭐 협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번 좀 김치찌개 맛있게 먹읍시다. 소주도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야당하고 바짝 날이 서 있는 상황인데 우리 김치찌개 먹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랄까, 뭐 일종의 이제 통 큰 대통령과 아주 옹졸한 민주당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은 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모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보도가 나가거나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추경론이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올해 초과 세수가 기재부가 예측하는 게 53조 원, 그걸 재원을 해서 60조 원을 추경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총 59조 4천억 원을 지금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요. 세부 내역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고요. 방역 보강에 6조 1천억, 민생 물가 안정에 3조 100천억 원, 코로나 재확산 대비 예비비 1조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정산, 여기 23조 원, 그러니까 지방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23조 원 쓰는 건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 손실보상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한계 상황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 장사하는 분들,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은요, 이 돈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월세도 내고 이자도 내고 좀 구입할 것도 구입하고 생활비도 쓰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갑을 추경이니까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세세하게 내역서를 우리가 살펴봐야지라고 해서 지급 시한이 늦어지면은요, 지방선거 때 민주당 아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큰 코 다칩니다. 지지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드릴게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증액은. 하지만 감액을 한다거나 시간을 끄기는 어렵고요. 저는 지방선거 전에 아니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라도 이것은 빨리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추경은 빠르면 다음 주 처리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꼼꼼하게 보겠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10조 정도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한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선거용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선거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선거용 추경이라고 아니라고 부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네. 여야 간에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 추경 통과하는 데 있어서 뭐 조정은 일부 있을지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가불 추경이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상한 건 틀림없어요. 이거 안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초과 세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리 올해 1년 동안 초과 세수가 한 53조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기재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1, 2월 걸 봤더니. 네, 예. 그게 명분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 둔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가는 치솟죠. 환율도 지금 뭐 1,300원대를 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출은 어떻게 앞으로 더 나빠질지 알 수도 없고요. 부동산 시장 때문에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추경이,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61조인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기재부가 1분기 들어오는 거 그거 예상해 봤더니 앞으로 이만큼 들어올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국채 발행 안 하겠습니다. 민주당 국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라 빚이 늘어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비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빚 안 늘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첫 해인데 세출 구조조정하기엔 좀 쉽지 않잖아요. 써야 될 때는 많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다.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난해 61조 원도 아니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들어올 걸 미리 기재부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더라면요. 그러면 대선 기간 동안에도 추경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럼 그 사이에 소상공인 망한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빨리 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인수위에서 아니 우리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추경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수위에서 추경 미뤘어요. 윤석열 정부로 느닷없이. 그게 선거용 추경 아니냐. 아니면은 미리 들어올 거 얼마 들어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아마 이만큼 세수 안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국채로 메우거나 다른 방식을 동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다음번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꼼꼼히 따진 다음에 추경은 그만큼 하더라도 따지고 기재부가 어떤 판단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과세수 부분은 나중이라도 따져보자 이런 말씀.